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기초간호학 개요 부분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혈간호,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간혹 어렵게 출제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보시면 ABO식, RH식을 아셔야 되는데, ABO식은 A형 응지본이 있으면 A형, 이 응지본에 따라 혈액형이 정해되죠. B형 응지본, B가 있고, O형은 응지본이 없다. AB형은 응지본이 A, B 둘 다 있다. 이와 반대로 응집소는 반대죠. A형 응지본이 있는 사람은, A형 응집소가 있으면 혈구가 깨지는 용혈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베타가 있고, AB형에는 응집소가 없고, B형에는 알파 응집소가 있고, O형에는 알파, 베타 둘 다 있다. 그래서 O형만 수혈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알파, 베타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A, B가 있으면 안 되고, 응지본이 있으면 안 되고, A형 응지본이 있어도 안 되고, B 응지본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O형에게만 수혈받을 수 있는 대신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을 줄 수 있는 만능 공혈자, 이런 시험 문제 예전에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AB형은 모든 혈액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응집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AB형에게만 줄 수 있다. 그래서 만능 수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RH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불일치의 경우죠. 태아저하구증, 여기 구자가 빠졌네요. 태아저하구증. 산모가 RH 마이너스일 때,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 태아저하구증이 생길 수 있는데, 초산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아의 RH 플러스가 산모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만시나 혹은 태반이 떨어졌을 때 엄마 혈액과 아기 혈액이 만났을 때 첫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태아저하구증. 시험에 간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우선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차 시험은 수혈 전 ABO, RH 인자 등에 의한 수혈 부적합이죠. 수혈 부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 시험을 해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굳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명의 간호사가 더블 체크, 수혈자 이름, 혈액형, 날짜, 혈액의 종류 등을 더블 체크하게 됩니다. 수혈로 인한 부작용은 가장 흔하게 발열, 두드러기, 두통, 오한, 호흡곤란 등이 초래될 수 있는데,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수혈을 진단해야 해요. 즉시 수혈 중단하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 즉시 수혈 중지, 의사에게 보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양증 환자의 간호도 여러분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데, 소양증 별거 없어요. 간지러움이다. 그러면 이 간지러움을 어떻게 완화할까?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간지러움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원한 환경.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미온수 목욕이 나와도 답일 수 있어요. 왜냐면 미온수 목욕을 하게 되면 열기가 좀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또 피부에 자극이 적은 면제품 옷을 입히고 느슨하게 입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전분 목욕, 중조수 목욕으로 소양증을 완화할 수 있고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손장갑 등 적용, 칼라민 로션도 소양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라민 로션도 좀 외워두시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히스타민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두드러기, 간지럼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는 것도 소양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간지러운 거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도 소양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극이 적고 부드럽고 깨끗한 침효, 이런 걸 적용했을 때도 소양증 간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토피 역시 소양증이 있을 수 있는 알러지 증상이고요. 이 아토피의 문제는 건조한 피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건조한 피부 상태만 좀 완화시켜도 간지럼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알러지이기 때문에 알러지를 피한다. 이런 것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의료 폐기물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면 격리 의료 폐기물,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 감염성 질환을 환자의 폐기물을 일체 폐기물을 얘기하죠. 감염성 환자의 일체 폐기물을 모두 얘기하고,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휴사기, 수액 세트 등등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혈액 의료 폐기물. 위의 의료 폐기물의 종류는 꽤 많은데, 첫 번째,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등 동물 사체, 혈액, 고름, 혈장, 혈액 제제 등을 얘기하고,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태반만 따로 분류해서 저장 방법과 이런 걸 좀 달리합니다. 병리계 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보강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폐배지, 폐장갑, 대부분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된 것들이겠죠. 손상성 폐기물이 또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손상성 폐기물 얘기만 들어도 손상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이에요.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승열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따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수지류, 합성 수지류에 넣어서 안전하게 따로 보관한다. 나중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생물화학 폐기물, 그래서 생화학 폐기물인데 폐백신, 팽항암제,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혈액 오염 폐기물, 위에 일반 의료 폐기물에도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인데 저기선 소량이고요. 여기선 좀 대량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폐혈액백, 혈액 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그래서 양이 많은 경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여러분 시험에 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게 보관기간이에요. 보관기간과 색깔.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으로 표기하고요. 7일이 보관기간입니다. 역시나 합성수지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런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색과 보관기간이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색 표시 7일,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의 경우 15일 노란색.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 모든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모두가 다 노란색 표기를 한다. 노란색 표기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조직물류에서 태반만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도 다 15일이에요. 15일, 15일, 15일. 손상성 폐기물만 30일.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라. 합성수지. 여러분 시험에 합성수지가 이것 말고도 아까 격리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그리고 태반, 이런 경우에도 합성수지를 사용한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자주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이 외우신다면 색깔과 보관기간 위주로 좀 외워두셔라. 그리고 급속이동 증후군, 영어로는 덤핑 신드롬,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급속 이동 때문에 생기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위절제수로 다량의 음식물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소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위의 해부학 구조를 좀 아시면 이해하기 편해서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요렇게 위가 생겼어요. 여기가 12지장 부분이죠. 여기 12지장과 위가 만나는 부분이 분문 부위예요. 죄송해요. 유문 부위. 그리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분이 분문. 이렇게 불려요. 이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유로 외우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분유. 그래서 식도와 위가 만나는 게 분문, 위와 12지장이 만나는 게 유문.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분유. 그래서 여기 유문 부위에 유문괄약근이 있어서 여기 위에 저장된 음식물들을 천천히 내려보내요. 천천히 내려보내게 되는데 위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절제해버리면 이 유문 부위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급격히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발생하는 증후군이 급속이동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조기 증상과 후기 증상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후기 증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증상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후 10분에서 30분 후 오심, 구토, 복부 팽만, 쇠약감, 발한, 어지러움,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쇠약감, 발한, 어지러움,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는 한마디로 묶으면 쇼크예요. 쇼크. 그럼 왜 이런 쇼크 증상이 오느냐?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장으로 음식물들이 이동하면서 이 소장 주변에 장간막이라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요게 소장, 대장 주변에 엄청나게 넓은 복막이 있습니다. 복막. 이 복막에는 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소장에서 영양분이 이 소장에서 포도당이나 이런 영양분들이 과도하게 이 소장 부분과 장간막 부분에 몰려 있을 때 수분이 다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렇죠? 전신에 있는 혈관에 있는 수분들이 이 근처로 몰리게 돼요. 이 근처로 몰리게 되면 다른 곳 혈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곳 혈관에는 수분이 부족하겠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쇼크 증상이 오겠죠. 순환부전 증상으로 쇼크 증상이 오겠죠. 그 증상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심박수 증가. 그래서 저혈압도 여기에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로 수분이 다 몰리다 보니까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복부팽만, 오심구토 증상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부학적 구조랑 이런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후기 증상은 식후 2-3시간 이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생긴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여기 소장에서 음식물들이 소화되면서 소장으로 뭐가 흡수되겠죠? 여기 탄수화물이라고 했으니까 포도당이 많이 흡수되면 요 근처 포도당이 많이 흡수되면 포도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겠죠. 혈당이 올라간 만큼 인슐린 분비도 늘어요. 그쵸? 인슐린 분비가 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있는 와중에 이미 음식물은 소장을 다 지나가 버려요. 급속 이동이니까. 더 이상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슐린은 많이 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2-3시간이 지나면 저혈당 증세가 초래된다.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세는 식은땀, 빈맥, 떨림 증상이죠. 떨림을 또 다른 말로 진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성이동 증후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식이요법을 할 거냐? 당연히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이. 그래서 저탄수화물을 한 만큼 고단백으로 열량을 높이고 고지방 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방은 소화기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이동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조금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 시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해서 플러스 국물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식사 중에는 배행와이, 식후에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후에 산보를 한다, 산책을 한다, 다 오답입니다. 빨리 음식물을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오답이에요. 그리고 많이 섭취했을 때도 당연히 저렇게 조기 증상, 후기 증상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급성이동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리로 접근하셔서 식이요법, 조기 증상 쉽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 골관절염 문제가 나와요. 예. 류마티스보다는 골관절염 문제가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가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골관절염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골관절염은 그러면 뭐냐? 노화,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긴 질환. 그래서 노화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퇴행된 거예요. 많이 쓰면 많이 닳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겨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오느냐? 무릎관절, 어깨, 고관절, 손가락 끝마디,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초래되겠죠. 많이 사용하는 관절 위주로 초래돼요. 그리고 당연히 양쪽 중에서도 더 많이 사용한 쪽에서 올 테니까 한쪽 관절에 비대칭적으로 침범하고요. 그리고 관절을 사용할수록, 왜냐하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악화되고 휴식 시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진단은 신체검사, 방사선검사 이런 거에서 연골이 닳아져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치료로는 체중을 덜 지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체중 조절, 자세 교정,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해주시면 좋겠지만, 요런 게 체중을 부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영, 그래서 요런 걸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체중 부하하지 않고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영, 그리고 약물, 물리치료 등도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무슨 얘기냐? 비자기, 자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걸 구분 못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 않아도 젊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호발 부위는 손목, 손가락 사이, 발의 작은 관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한쪽보다는 양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동반한 통증이라고 해서 조기 강직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많이 추후에 좀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도 퇴행성 관절염과 많이 비교가 된다. 그리고 이런 뻣뻣하고 조기 강직이 있을 때 파라핀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파라핀은 보통 56도에서 녹아요. 이 온도에 녹은 파라핀에다 그 침범한 부위를 넣어서 따뜻한 온열요법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도 완화되고 조기 강직도 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게 파라핀 치료예요. 자, 그리고 진단은 당연히 증상진찰, 방사선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게 되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류마티스 인자가 나왔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요. 한 60%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는 항류마티스 약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기초간호학계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서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